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9살로 40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저는 꽤 부유한 집에서 무남 동녀로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의사시고 친가도 외가도 모두 형편이 좋은 편이라 감사하게도 살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치과, 어머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현재까지 같은 병원에서 재직 중이신데 워낙에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연애가 아닌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서로 처음 보자마자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6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셨죠. 두 사람 다 이미 의사가 되었음에도 뭘 그리 공부할 것이 많고 또 일에 욕심이 많았는지 갓 결혼을 한 후 서로 자식은 아들, 딸 상관없이 하나만 낳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저에게 어머, 너는 엄마 아빠가 모두 의사셔서 좋겠다. 돈도 많지? 라고 하며 부러워했는데 솔직히 집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항상 바쁜 부모님 때문에 저는 정서적으로 외롭게 자랐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두 분 다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고 서로 그걸 존중해주는걸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땐 집안일과 저를 돌보는 이모가 상주하셨고 어떨 땐 저를 돌봐주는 이모가 사실은 진짜 엄마가 아닐까? 혼자 엉뚱한 착각을 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영원하진 않았고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일주일에 3번 청소하는 도우미 이모들이 집에 왔는데 그마저도 제가 학교에 가고 없는 시간이라 언제나 제가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저는 늘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인지 묘한 반발심에 일부러 공부도 대충대충 했고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항도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렇다고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의 배포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반항기는 아는 사람 없이 끝이 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앞으로 부모님과는 그다지 가깝게 지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포기하고 체념했는데 그제야 하는 일에서도 조금 여유가 생긴 엄마가 어느 틈에 훌쩍 커버린 저를 보고 지난 날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진심을 다해 늦게나마 신경 써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꽁꽁 얼어붙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지 뭐예요.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거. 사실은 제가 바라던 것이 엄마의 그런 정성 어린 관심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부터는 마음의 반항심을 접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왠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관심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 아빠처럼 의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명문대의 영문영화과에 입학해 저의 길을 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감사하게 등록금 걱정이나 어떠한 돈에 관련된 걱정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어느새 저의 배경에 혹해서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치 저를 물주처럼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는데요. 대학생활 내내 이런 것들에 대인 저는 점점 사람 사귀는 것이 힘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없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후 외국계 글로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는 저도 나름의 처세라는 것이 생겨서 집안 환경을 숨겼고 차도 일부러 경차를 타면서 소위 부잣티를 내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여자 혼자 살려면 방범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 좋다며 최고급 오피스텔을 권하셨지만 저는 그 역시도 혹시 몰라서 그저 평범한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골랐죠. 예, 뭘 그렇게까지 하니? 차도 그래.
경차가 얼마나 위험한데? 아니, 엄마. 회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괜히 이상한 말 도는 건 싫으니까. 너도 참 별나다.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혼자 살게 됐어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너 어릴 때 잘 돌봐주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있는 거 알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너한테 해주고 싶어. 알아. 그때야 나도 어렵고 서운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아. 나도 내 힘으로 잘 살고 싶어. 그것뿐이야. 그 고집을 누가 말리니? 알겠어. 네가 원하고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그게 뭐든 다 좋아. 우리 딸 화이팅!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절대 기죽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해. 저는 그렇게 엄마의 응원을 받으며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제가 바라던 대로 평범하게 회사에 적응하며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팀 실장님이 한 신입사원을 저에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씨,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근무하게 된 김재석씨야. 선영씨가 회사 이모저모 잘 알려줘요. 우리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선배님이라니. 저는 그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신선했죠. 대학생활 동안 심심치 않게 들었던 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신입사원은 저와 동갑이라는 사실에 저희는 빠르게 친해졌고 그게 2년이 되었는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저의 전 남편이란 작자이고 그때 당시는 이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변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수로서 이모저모 남편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었지만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 그런지 저 역시 일욕심이 많았는데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그런 저를 참 살뜰히 챙겨줬어요.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탔던 저는 저를 잘 챙겨주고 마음을 써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고 다른 변변치 않았던 연애에 비하면 남편은 정말 흠잡을 곳이 없었기에 은근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애 4년. 저는 마땅한 타이밍에 이미 부모님 두 분 다 의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놀라는 듯 보였지만 평소랑 다른 점이 없이 저를 대해주었어요. 반면 남편은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집의 장남이었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남편의 집에서 먼저 저를 보고 싶다고 했고 남편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오빠와 연애하는 저를 퍽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은 좀 됐지만 남편의 권유로 한정식 집에서 난생 처음 시댁 가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름 긴장을 많이 하고 간 자리였지만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리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듣자 하니 집이 좀 사는 것 같던데 그럼 결혼하면 집에서 뭘 해주신대요? 네? 아직 그런 말은 부모님과 한 적이 없는데요. 어머, 여자나이 29살이면 마음이 급해야 정상인데 부모님들이 당신들 사는 게 바쁘다고 딸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네. 난 나보다 우리 애들이 우선인데? 엄마, 여기 언니 부모님은 의사시잖아. 바쁜 게 당연하지. 의사가 뭐 대수야? 아무리 의사여도 자기 자식은 챙겨야지. 솔직히 의사도 돈 버는 직업일 뿐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자식을 잘 키워야지. 어허, 당신 그만해. 생각난다고 다 입으로 뱉지 말라고 했지. 난 다 모르겠고 둘이 결혼을 할 건지 알아야겠네. 재석이가 우리 집 장손이라 우리는 최대한 결혼을 일찍 했으면 하거든. 이미 많이 늦었어. 아, 네. 저희끼리도 결혼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재석 씨도 같은 마음이고요. 네, 아버지. 저희 결혼할 마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한 거고요. 그래, 니들 마음이 그랬으면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저기 부모님도 같이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천천히요. 저도 아직 인사를 못 가서요. 사내 놈이 꾸물거리면 못 써. 마음 먹었을 때 후딱후딱 해야 된다. 저기 잠깐만. 난 니들 결혼하는 거 찬성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니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당연히 돈 많은 니네 집에서 해주는 거지? 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잖아. 옛날에는 집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게 말이 되니? 형편 좋은 집에 하는 거지. 어차피 니네 둘이 사는 건데.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우리 아들이 학교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군대 다녀오느라 너보다 입사가 늦었잖아. 게다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집이고 이왕 좋게 시작하는 거 니네 집에서 좋은 집 준비해주면 얼마나 좋냐. 네가 집 해오면 내 혼수나 예물은 욕심내지 않으마. 그냥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네 시아버지 양복이랑 내 혼주 한 번만 해줘.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고 욕심이 많다는 걸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의 시간을 꽤 가졌는데 4년이란 시간 동안 만난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 결혼한다고 해도 1년에 시부모님을 몇 번이나 보겠어? 재석씨랑 내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솔직히 재석씨만 놓고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 괜히 엉뚱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바라는 대로 결혼을 허락해 주실 심상이었고 남편이 인사를 와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니 부모님의 얼굴엔 만족하는 듯 미소가 걸리셨죠. 듣던 대로 인물이 좋네. 우리 딸이 날 닮아서 외모를 엄청 봐요. 엄마, 뭘 그런 소리래. 아니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참 좋네요. 그리고 선영이한테 듣긴 했지만 두 분 정말 존경합니다. 뭘 존경식이나 우리가 뭘 했다고. 두 분 다 훌륭한 의사시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장인 장모님으로 모시게 돼서 제가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우리한테 점수를 따려고 단단히 벼르고 왔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사위 삼읍시다. 누가 뭐래요?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난 이미 얼굴 보기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래서 내가 씨암탉도 잡았는걸요. 엄마가 직접? 에이, 설마. 요즘은 그냥 끓이기만 해도 되게 잘 나오더라. 어서 와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편하게 있자고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저와 남편의 결혼 허락은 떨어졌고 양가 허락하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 역시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는 어렵지만 엄마에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집을 해오길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엄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시작부터 잡음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서울 강남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딱 그 꼴이네. 자식 결혼시키면서 돈을 아끼냐? 엄마, 원래 부자들이 더 짜.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을 자가도 아니고 남의 집살이를 시키냐고.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신혼집에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 생기면 이사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처음부터 욕심을 내나 싶어서요. 어머, 넌 머리도 나쁘지 않으면서 경제 개념이 없구나. 집에 돈이 많아 그런가? 뭐든 처음 받을 때 가장 비싸고 좋은 걸 받아야 하는 거야. 니네 집에 천년만년 부자로 잘 살 것 같아? 네? 악담이 아니라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 받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받아놓으라고.
자식도 어차피 너밖에 없다며. 엄마, 그만하세요. 나도 염치가 있지. 시작부터 처가 도움 그렇게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어머, 얘네들이 세트로 계산이 흐리네? 뭐,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걸 어쩌겠어. 그래도 명의는 우리 아들 앞으로 해주시는 거지? 저는 기분이 상해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걸 왜 저는 그때 그 결혼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계산이 흐린 게 아니라 제가 겪을 미래를 예감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순탄하진 않았는데 이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죠. 예, 네 시누이가 다음 주에 생일인 거 아니? 너 결혼하고 처음 시댁 식구 생일이잖아. 뭐든 첫 번째가 중요하다. 생각도 오래 남아. 네, 아가씨가 뭘 좋아해요? 알려주시면 참고로 할게요. 너도 참 센스가 없다. 여자들은 다 똑같지? 네가 좋아하는 걸 내 딸도 좋아하겠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답답해. 비싸고 좋은 거 누가 봐도 아, 저거 비싼 거다. 다 아는 거. 올케가 생일 선물로 사줬다고 하면 얼마나 있어 보이고 좋겠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비싼 것을 자기 딸에게 사주라고 저에게 백화점 명품관을 가자고 했어요. 뭐, 제 마음이 좋다면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 돈을 쓰게 되니 절대 좋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모 명품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 100만 원대 중반의 작은 가방을 골랐고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으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고 계산해버렸어요. 어차피 돈은 제가 내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뭐 하나 사줄까 하는 눈으로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심술이 나서 다 됐으니까 가시죠 라고 말해버렸네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손이 작다, 속도 좋다 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누이 역시 어떤 기대를 한 바가지를 한 건지 제가 준 명품 선물에도 얼굴이 삐죽삐죽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시해버렸는데요.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자기들을 무시해서 그런다며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갔어요. 솔직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명품 선물도 하지 않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도로 뺏어오고 싶었지만 가족 사이에 거기까지 가면 그땐 정말 개싸움이 될 것 같아 남편을 보고 참았어요. 또 시아버지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며느리에 대한 본분 어쩌고 정도만 제가 잘 지키면 딱히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기에 그래도 내신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 편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되었어요. 저는 그 사이 일도 바빴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시댁에는 정말 가지 않으면 욕먹는 날에만 가게 되더군요. 그 역시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기 기분 나쁠 때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거셨어요. 예,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돈 좀 있다고 이게 시애미를 무시해? 너 어서 임신하고 회사 관둬라. 어디 며느리가 시집을 났으면 애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내 친구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너는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어째 나한테 뭐 하나 베푸는 게 없니? 네가 그래놓고 내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친정이 잘 살면 뭐해? 뭐 하나 오는 게 없으니? 너 돈 많다고 한 거 뻥친 거 아니니? 저 맹세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에게 돈 많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돈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 해주는 거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당신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돈의 액수가 아니면 받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으시기에 어느새 저는 뭘 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전화가 올 때면 한껏 바쁜 척을 하며 어머니 죄송해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 끊어버렸는데요. 그럼 또
자기 전화를 그따위로 받았다고 저녁에는 저희 집으로 출동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왔다. 넌 학교 다닐 때 어른한테 지켜야 할 예절이나 도덕 같은 건 안 배웠니? 그럴 리가요. 당연히 배웠죠.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예의랑 제가 생각하는 예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이 원하는 액수만큼 쓰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돈 없어요. 저희 월급 받아서 각자 관리하고 있고 여기 전세 만기되면 이사도 가야 해서 남는 것도 없거든요. 얘가 지금 무슨 헛소리야? 너 돈 많은 친정 있잖아. 누굴 바보로 알아? 그것도 그래요. 저희 집에 돈 많다고 말한 적도 없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이 제 돈은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어머님께 쓰라는 말씀이세요?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건 마음의 문제야. 네가 나를 개떡같이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됐고, 내가 이것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야겠어. 너 매달 나한테 용돈 좀 줘라. 엄마, 내가 용돈 매달 드리잖아. 근데 뭘 이 사람한테 용돈을 달래? 네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얘가 더 그러는 거야. 네가 주는 용돈은 원래 너 장가 가기 전에 줬던 거 그대로잖아. 네 아버지도 하루가 다르게 아픈데 우리도 이제 늙어서 니들이 주는 돈 없으면 생활 못한다. 그리고 기정이도 시집 보내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입을 꾹 닫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와 남편은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툭 까놓고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적은데 결혼 전부터 집 때문에 얻은 빚도 있고 집에 돈도 보낸다고 해서 괜히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것이 싫었던 저는 각자 수입을 관리하는 대신 공동생활비로 서로 100만 원씩만 내놓자고 합의를 봤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만 돈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즉, 남편에게 받는 돈도 그대로 받으시고 저에게 추가로 돈을 더 받고 싶으시니 그 약속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대놓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노발대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조금 마음이 상했는지 그날부터 어쩐지 좀 차갑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쏘아올린 분란의 씨앗은 저와 남편에게로 번졌고 남편은 연애할 때도 하지 않았던 사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입을 각자 관리하기에 그런 걸 터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3개월, 6개월이 돼가니 남편이 먼저 저에게 손을 벌리더라고요. 저기, 나 이번에 카드값이 좀 부족해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뭐? 그래도 빌려주는 김에 나도 참았던 말은 좀 하자. 당신 요즘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뭘 그렇게 사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보니까 거의 200만 원씩 나오던데? 혹시 카드 당신 어머니한테 줬어? 어차피 우리는 수익 각자 관리하잖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고.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고민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괘씸해서 빌려주기 싫은데 또 남편이 쓴 카드값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쓴 카드값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면 남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 저는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좋아, 빌려줄게. 근데 당신 카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가져와. 뭐? 어떻게 그래? 용돈 더 달라는 거 그걸로 대신하기로 한 건데. 그래? 그럼 카드 한도를 확 줄여. 어차피 지금까지 긁으신 할부 때문에 한 달 꼬박 쓰지 않아도 그냥 나가야 하는 돈이 있잖아. 당신 그거 관리 안 되면 결국엔 당신 신용에 문제 생긴다. 진짜 매정하다. 당신은 여유 있는 친정 덕에 친정에 돈 보낼 일 없지? 나처럼 카드 줄 일도 없고. 근데 나는 달라. 결혼 전에도 매달 50만 원씩 드렸고 그때 당신이 우리 엄마 거절하는 바람에 50만 원 더 얹어달라고 해서 그냥 카드 주게 된 거잖아.
그게 내 탓이야? 어설프게 주고도 욕먹을 것 같으면 애당초 안 하는 게 나아. 그때 당신도 그럴 형편 안 됐으면 거절을 했어야지. 아무튼 나한테 부족한 카드값 빌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막말로 이번 달만 부족하겠니?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어요. 그래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 저에게 돈을 빌렸고 시어머니가 쓰는 자기 카드의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미 한도가 꽉꽉 찬 카드로 밖에 나가 쇼핑을 하다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무슨 빚쟁이 빚받으러 온 듯 회사로 들이닥치는데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 아니다 싶으면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며칠 벼르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신기하게도 회사를 찾아온 다음 날부터 아주 조용해지셨어요. 저에게 따로 전화하는 일도 없고 명절과 생신 같은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해서 무탈하게 다녀오곤 했죠. 저는 실망했던 남편을 다시 보게 됐고 다시금 사이가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사건으로 그간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경차를 타고 다녔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지비가 저렴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입사 때 뽑은 경차를 계속 타고 다녔는데 이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한 번은 길에서 서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경미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친정엄마가 그 사실에 많이 놀랐는지 손을 벌벌 떠시더라고요. 얘 괜찮니? 그러게 너 내가 진작에 차 바꾸라고 했지. 경차는 위험하다고 했잖아. 엄마 놀라게 해서 미안해.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지 차는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안 괜찮아. 엄마 아까 진짜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엄마는 말을 해도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넌 지금 농담이 나오니? 됐고 너 태어나면 당장 엄마랑 차 바꾸러 가자. 네 아빠도 너 당장 차 바꿔주라고 아주 난리야.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적당한 걸로 바꿀게. 됐어. 너 또 돈 생각할 거잖아.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니까 받아.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2주 만에 퇴원하고 그 길로 엄마를 따라 차를 사러 가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벤츠 매장이었어요. 처음엔 이건 너무 과하다고 엄마를 말렸는데 저도 사람인지 좋은 차를 보니 욕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또 막상 차에 타보니 그동안 탔던 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고의 기억이 많이 남았던 때라 안전에 관한 옵션들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왕 받는 거 엄마 기분 좋으라고 엄청 오버하며 좋은 티를 팍팍 냈는데 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 기집애. 그러게 좋긴 좋더라. 그래서 벤츠 하나 봐. 그래 뭐 안전도 안전이지만 솔직히 비싼 차를 타야 다른 차들도 조심해주니까 덜 위험해. 진짜 끌고 와서 바꿔줄걸. 에이 이렇게 바꿨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고맙고 죄송해요. 아빠한테도 잘 타겠다고 꼭 전해줘. 이미 너 좋아 죽는 거 다 말했다. 아빠가 그 모습이 더 짠하대. 우리 딸 시집가서 좀 고생하는 것 같다고. 네 시어머니 요즘도 그렇게 돈돈거리니? 아니야. 요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안 그러셔. 그리고 재석씨가 중간에서 엄청 애도 쓰고. 앞으로도 요즘 같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다. 엄마는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어. 그럼 이제 너 애 가질 준비도 하게. 언제 엄마 병원으로 와. 애도 너무 늦게 가지면 힘들어. 알겠어. 안 그래도 슬슬 애기 생각하고 있었거든.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신차가 나왔고 저는 차 받을 생각과 병원도 갈 겸 휴가를 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원래는 남편과 조촐하게 식사나 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모처럼 함께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고
좋은 호텔을 잡아주신다고 하셔서 남편과 따로 밖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욕실에 들어가 5분 정도 지났을까? 문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으로 알았고 욕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저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죠.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새언니 친정에서 차 바꿔줬대. 벤츠라나? 뭐라고? 그 비싼 차를 네 새언니만 사주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안 바꿔주고? 차를? 게다가 벤츠인데? 새언니도 진짜 이상해. 집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런 똥차를 타다 사고가 나? 나도 걔 진짜 이상해. 무슨 청승을 그렇게 떠니?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 여기 벤츠 키 있다. 새언니 집에 있나? 무슨 소리야? 오늘 걔 지네 식구들이랑 밖에서 밥 먹는다며. 아, 그래서 차 두고 갔나? 새언니 진짜 좋겠다. 난 벤츠 같은 차 언제 타보지? 언제 타보긴 오늘 타면 되지. 엄마 면허증 있다? 엄마 장롱 면허잖아. 엄마 지난달에 연수 받았잖아. 이건 하늘에서 엄마도 벤츠 한번 끌어보라고 일부러 만들어주신 기회일 거야. 너 얼른 필요한 거 챙겨. 네 오빠가 말한 대로 티 안 나게 챙겨. 화장대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말고 서랍에 있는 거나 장롱에 꽁쳐놓은 새 거 있으면 그것도 챙겨라. 에이, 한두 번 하나. 근데 새언니도 진짜 둔하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간 게 벌써 몇 달째인데 그걸 눈치 못 채지? 우리가 티 안 나게 잘 하잖아. 그건 그래. 근데 저 명품백 갖고 가고 싶은데 저런 건 금방 알겠지? 그렇지. 어디 잘 만든 가짜 구할 수 있으면 바꿔치기 하면 딱 좋으련만. 그거였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잠잠한가 했더니 이 모녀들이 낮에 저희 빈집에 들어와 제 물건을 도둑질해 갔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표 안 나게 물건을 훔치라 조언까지 했다니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분명 새로 산 화장품을 장롱에 뒀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져서 한참을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의 행동과 말이 부자연스럽긴 했어요. 뭘 그렇게 찾아? 없으면 없는 거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사다 뒀다니까.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자기, 교통사고 후유증인가? 이 집에 당신이랑 나만 사는데 그게 사다 놨으면 왜 없어져? 내가 여자 화장품을 쓰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날 이후 핸드폰 카드 내역에 제가 화장품 구매한 내역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 당시는 장롱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찾았나 하는 생각에 다른 곳을 더 찾아보자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들이 범인이 맞았던 거였어요. 매번 새 물건은 물론이고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가져간 그들, 분명 남편이 중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일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욕실에서 숨죽이고 타이밍을 노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번에도 잔뜩 제 물건을 챙겨서 제 차를 타러 집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일부러 그들을 잡지 않았어요. 분명 차도 자기들이 타고 제가 눈치 못 채게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결정적인 현장을 잡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단단히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물론 저들이 차키를 갖고 나가려는 그 찰나에 현장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뻔뻔한 그들이 저에게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에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친정 부모님에게 밖이 아닌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 부모님이 모두 집으로 오시기로 했다는 소리에 더 이상 별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끌고 간 제 차를 기다렸죠. 그러는 사이 친정 엄마를 태우고 친정 아빠가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저의 벤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내 차다. 뭐? 넌 차를 누구 빌려준 거야? 아니,
도둑 맞았어,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아마 저 차에 내 물건들도 가득 있을걸? 그동안 몰랐는데 내 물건을 계속 훔쳐갔더라고. 뭐라고? 저놈의 옆에 내가 미쳤네. 여보. 가만히 있어봐. 저러다 다시 도망이라도 가면 어떡해. 아빠만 믿어. 저와 친정부모님은 제 차가 주차될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시누이가 뒷자리에서 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내리더라고요. 너 빨리 가서 이거 갖다 놔. 싫어.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들켜도 네가 들키는 게 낫지. 내가 들키면 그게 무슨 망신이니? 아씨 짜증나. 왜 갑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지랄이야. 그러게 말이다. 돈도 많은 인간들이.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사돈 안녕하세요 라며 시어머니에게 걸어갔고 저희 아빠를 발견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애들 결혼기념일이라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왔는데 잘 됐네요. 같이 하시죠. 안녕하세요, 사돈. 저는 괜찮습니다. 며느리도 부모님 계시는데 편하게 있어야죠. 저는 잠깐 들린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들리셨는지. 혹시 손에 든 거 갖다 놓으시는 거면 잘 됐네요. 선영아, 여기 와서 네 물건 받아라. 그리고 차가 참 좋죠? 제가 우리 애 사고 나지 말라고 애 엄마한테 말해서 바꾸라고 한 건데 제 딸이 아니라 엄한 사람이 타고 있네요. 아, 네. 그냥 한 번. 그냥 한 번이요? 사돈, 이거 범죄입니다. 죄송해요. 그냥 좋은 차라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믿어주세요. 네, 처음이시겠죠. 그 차 오늘 왔는데. 근데 제 물건에 손대신 건 처음이 아니던데요. 어떻게 빈집에 와서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셨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저 아까 집에 있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저희 아빠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손을 파리처럼 쌍으로 싹싹 비는데 참, 그 모습이 통쾌하면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결혼기념일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겠어요. 물론 남편은 자기도 중간에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며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는데 이미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데 그게 본인이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었어요. 네, 자네를 참 좋게 봤어. 근데 자네랑 자네 식구들은 우리 애를 어떻게 본 거야? 호구로 봤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당장 이혼하게. 나도 조건 따지라고 들면 따질 거 많거든. 근데 우리 딸이 자네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네 하나 믿고 시집 보냈는데 이게 뭔가? 세상에 며느리 물건 훔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깨끗하게 이혼해. 내 장모로서 마지막 부탁일세. 하지만 저 선영이 사랑합니다. 사랑은 개뿔. 사랑해서 자기 와이프 물건 친절하게 표 안 나게 가져가라고 했냐? 자기도 똑같아. 여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게 그게 억울하다. 자기야, 자기가 한 번만 봐줘. 카드원도 줄인 것 때문에 그랬어. 나는 돈이 없고 엄마는 계속 원하시고 그래서 한 번 집에서 돈 되는 거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건 도둑질이야. 나 그동안 도둑 맞은 거 이혼하면서 다 청구할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법원에서 싸울 거 아니면 깨끗하게 마무리하자. 회사 생활도 계속 해야 하잖아.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날까 무서웠는지 그것만큼은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애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야말로 남편은 빈몸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어머니는 눈이 횟가닥 돌아서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희 엄마가 계시는지도 모르고요.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내 아들 좋다고 할 땐 언제고? 단물 쏙 빨아먹고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가 있어? 돈 많으면 다야. 다다. 어쩔래?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창피한 줄을 몰라. 그러게 누가 돈 없으랬나? 그리고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딸만 당신 아들 좋다고 했어? 단물을 빨아먹어? 듣자니 단물은 당신이 빨았던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그러냐? 이 옆에 내가 돌았나? 어디 반말을 해? 내 딸한테 야라고 하는 옆변내한테 내가 왜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주거침입죄를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으름장에 기가 팍 꺾여서 들어왔던 대로 그대로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권유로 친정에 머무르면서 전세 만기를 맞아 그 집을 빼게 되었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연애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그렇게 싸울 일이 많다고 하더니 그게 저의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요? 저희 집은 재벌처럼 돈이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어떤 기준에 빗댔을 때 여유가 있는 정도죠. 그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것인데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이미 한번 해본 결혼에 더 이상은 미련도 없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또 어떤 의미에선 편견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계속 저를 보는 것이 힘든지 자기 손으로 사표를 냈더라고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해외에 있는 본사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에 파견 근무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해외 파견이 결정되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이혼하고 상처받아 떠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주 설레는 기분으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비록 저희 부모님은 조금 서운해하시는 눈치지만 저의 결정에 이번에도 기꺼이 응원과 용기를 주셨고 저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는 분명 그 행복을 찾고 말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행복이 아닌 진짜 제가 원하는 행복을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꼭 맞는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